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이먼 사이넥, 데이비드 미드, 피터 도커가 지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두 번째 버전입니다. 제가 첫 번째 버전을 읽지를 못하고 급한 마음에 두 번째 버전을 먼저 구매하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책이었지만 그래도 나눌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책이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이먼 사이넥, 데이비드 미드, 피터 도커 지음, 이지연 옮김. 전 세계 1% 조직들만 알고 있는 열정적이고 행복한 삶의 근원.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불꽃을 일깨워준 골든 서클. 그러나 이론만으로는 삶을 바꿀 수 없었던 당신을 위해 사이먼 사이먼에게 돌아왔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두 번째 버전 Find Your Why는 사이먼 사이넥의 통찰을 현장에 적용하여 일과 삶에서 영감을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저자는 이 책에서 MS, 마스, 인텔, 3M, 미 정부 조직을 혁신하고 수백만 리더들의 일과 삶을 변화시킨 왜 워크숍 과정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누구나 자기만의 왜를 찾도록 가이드한다. 저자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이먼 사이넥, 낙관주의자이자 작가, 세계적인 강연가이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의 내용을 다룬 테드 강연으로 역대 조회수 3위를 기록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스, SAP, 인텔, 3M, 미 육군, 미 공군성, 미 의회 등 외의 가치를 믿는 다양한 기업과 정부기관, 기업가들의 워크숍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의를 하고 있으며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패스트 컴퍼니, 비즈니스 위크 등의 단골로 등장한다. 저서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등이 있다. 한국어판 서문의 제목은 다시 가슴 뛰는 아침을 맞고 싶은 당신에게 라는 타이틀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다시 전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은 보시다시피 첫 번째 버전이 따로 있고요. 아마 첫 번째 책에서 사이먼 사이넥이 정립한 골든 서클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이미 그의 이론인 골든 서클을 알고 있는 독자들을 전제로 쓰여진 책인 것 같고요. 골든 서클을 실제 일과 삶에 적용하고 싶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독자 서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나는 내 일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운 좋은 몇몇 사람에게만 허락된 감정이 아니다.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취감을 느낄 권리가 있다. 출근하고 싶다는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나고 직장에 있는 것이 즐겁고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했다는 뿌듯함을 느끼며 퇴근할 권리 말이다. 왜라는 개념은 지극히 개인적인 여정에서 출발했다. 나는 일에 대한 열정을 깡그리 상실했을 때 왜라는 아이디어를 발견했다. 사람들의 조언도 도움이 되지 않던 때였다.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 네 행복을 찾아. 열정을 가져봐. 라는 조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곧 의문에 휩싸였다. 모두 맞는 말이야. 그런데 당장 월요일에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하는 거지? 나는 대체 당장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왜가 내 인생의 근원적인 추진력으로 자리 잡고 지금까지도 그 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은 그때의 경험 때문이다. 왜를 발견하면서 나는 열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필터를 얻었다. 왜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달리 보게 됐다.
출근 시간이 괴로운 다른 이들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하길 바랐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선물한 외와 골든 서클의 개념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의욕을 느끼는 일을 할 수 있게 용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2009년 내가 나섰던 테드 강연을 계기로 외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었고 나의 첫 번째 책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는 외의 설득력에 깊이를 더했다. 우리가 종종 말로는 내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렵고 내 행동을 설명하기 곤란하고 의사결정의 이유를 댈 수 없는 바로 그것은 이것들이 각 능력이 생물학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책에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왜로 시작하면 결과가 다르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다. 그 방법을 배운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동료 또는 고객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켜 행동을 끌어내는 데 능숙하다. 누구나 그런 표현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쓴 것이 이 책이다. 왜를 이해하고 나면 나에게 성취감을 주는 일이 무엇인지 말로 똑똑히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때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도 잘 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행동이나 판단을 할 때 나만의 기준이 생겨 사업에서, 커리어에서, 인생에서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감이 아닌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왜로 시작하면 남들이 내 물건을 사고 나와 협업하고 나의 비전에 동의하고 함께하도록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시는 복권을 살 필요도 없고 이유 모를 직감에 의존해 결정하고 행동할 필요도 없다. 이제부터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의도한 대로 일하게 된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는데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의도한 대로 일하게 된다.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관심이 생기셔서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아무래도 이 책의 타이틀이 주는 매력이 참 큰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하면서 직장에서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는 걸까? 라는 그 의문이 생겼을 때 이 책의 제목이 주는 그 메시지가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또 제 상황에 딱 일치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기대에 의해서 이 책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책의 핵심 가치가 전달하고 있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의도한 대로 일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직장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나 스스로 목적 의식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불어일으킬 수 있고 또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그렇게 스스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책에서 배우고 싶었었는데 정확히 이 책에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다만 이 책을 구매하셔서 조금 황당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이 책은 정확히 말해서는 워크숍 혹은 세미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어떤 그룹에서 리더로 일을 하시거나 혹은 리더 양성, 팀워크 양성, 팀 코칭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실제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아주 실용적인 팁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책의 섹션도 파트너 작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직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찾는 건지, 또 파트너 작업을 하면서 서로 개인의 외를 찾을 때 어떤 구체적인 질문과 팁을 통해서 더 잘 찾을 수 있는지
등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독자분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읽었을 때는 다소 당황스러울 법한 책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아마도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제목이 주는 느낌 때문에 많은 독자분들이 저와 같이 내가 이 책을 읽으면 개인적인 직장 생활 혹은 직업 생활에서의 위로를 받을 만한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용적인 워크숍 진행에 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소개된 책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이 책이 참 좋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파트너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2명이서 한 사람이 질문을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why, 왜, 이유를 찾아갈 때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의 태도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참 실용적인 조언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파트를 읽어드릴게요. 3장의 개인의 외 발견 과정 중 능동적 청취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능동적 청취란 상대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려면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의미와 동기,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능동적 청취에는 몇 가지 간단한 기술이 있다. 먼저 눈을 맞춰라. 그리고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상대가 하는 말에 호응하라. 계속하세요. 같은 말로 용기를 주거나 상대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적극적인 제스처가 필요하다. 그렇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느낌을 더 자세히 말하도록 만들어라. 비언어적 단서에 특히 유의하라. 표정, 보디랭귀지, 심지어 긴 침묵까지도 상대의 기분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상대가 들려줄 이야기는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그러니 상대는 말을 하면서 강렬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자부심, 사랑, 만족, 공포, 소속감, 외로움 등이 나타날지 모른다. 갑자기 활기를 띠는 사람도 있을 테고 손을 더 많이 사용한다거나 의자 끝에 걸터 앉는다거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거나 목소리가 낮아지거나 회상에 잠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상대가 하는 말을 모두 받아 적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던 중에 시각적, 정서적 단서가 포착되었는지는 반드시 메모하라. 사소하게 보이는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공통의 실마리를 찾을 때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3장 개인의 유해 발견 과정 마찬가지로 좋은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을 잘하는 몇 가지 팁. 사실 우리는 개인의 스토리에 대해 깊이 있게 질문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익숙하지 않은 일을 끝내기로 마음먹었다. 당신이 파트너로서 좋은 답변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스킬을 알려주겠다. 첫째, 주관식으로 묻는다.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이 가장 좋다. 그러면 상대는 더 많은 정보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 종종 워크숍을 진행해보면 다음과 같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화가 났겠네요. 맞죠? 이 질문은 3가지 이유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고 상대의 답을 내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있고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 심지어 상대가 내 말에 동의하고 있었더라도 주관식의 질문을 받았다면 다른 답을 했을지도 모른다. 기억하라. 이 과정이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는 상대의 저 깊숙한 본질적인 곳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야 한다. 내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유도신문을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둘째, 왜로 시작하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어리둥절할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왜 발견 과정인데 그 왜를 묻지 말라니. 하지만 질문을 왜로 시작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답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보통 그 이야기가 당신한테 왜 중요한가요? 라고 물으면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힌다. 우리의 뇌에서 언어를 책임지는 부분이 아닌 생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답하기 쉬운 질문은 어떤이나 무슨으로 시작하는 질문이다. 예컨대 그 이야기의 어떤 면이 당신한테 정말로 중요한가요? 라고 물으면 기본적으로 같은 질문이지만 답하기는 더 쉽다. 상대는 스토리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게 된다. 실제로 두 가지 방식을 다 사용해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셋째, 조용히 기다린다. 질문을 했는데 상대가 답을 찾지 못하고 끙끙댄다면 그대로 내버려둬라. 그 침묵을 메우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마라. 다른 질문, 답을 암시하는 말, 그 등으로 침묵을 메우고 싶은 충동을 참아내라. 그리고 그냥 기다려라. 감정이란 말로 똑똑히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딱 맞는 단어를 찾으려면 상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상대가 더 많은 얘기를 털어놓게 하고 싶을 때 때로는 침묵이 최선의 도구다. 이 도구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져라. 이 이외에도 메모하는 법, 또 소개되어 있고 어디에서 시작을 할지, 스토리 수집은 어떻게 하는지 아주 실용적인 팁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책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질문을 잘하는 몇 가지 팁 중에서 세 번째, 조용히 기다린다. 정말 너무 주옥 같은 팁이지 않습니까? 이거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많아서 참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질문을 했는데 상대가 답을 찾지 못하고 끙끙댄다면 그대로 내버려둬라. 너무 주옥 같은 팁입니다. 침묵이 최선의 도구다. 침묵을 가끔씩 능력의 부족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침묵은 최선의 도구입니다. 정말 저는 너무 많이 공감합니다. 제 직업과도 관련이 조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핵심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가장 뒷부분으로 넘기시면 모든 핵심 내용을 너무 알차게 정리를 잘 해놓은 부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록 2, 부록 3, 개인의 외 발견 파트너를 위한 팁, 그리고 집단의 외 발견 과정을 위한 팁, 이렇게 두 가지는 소개를 함께 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개인의 외 발견 파트너를 위한 팁. 친구나 동료의 외 발견 과정에 파트너 역할을 맡기로 했다면 과정 운영에 대한 안내는 이 책의 3장을 참조하고 이 부록은 컨닝 페이퍼처럼 활용하면 된다. 훌륭한 파트너가 되기 위한 몇 가지 팁과 질문을 요약해서 이 장에 싣는다. 1. 파트너의 역할. 파트너의 역할은 능동적 청취자 및 메모자이다. 외 발견 과정을 밟는 사람이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동안 파트너는 반복되는 생각이나 단어, 문구, 테마 등을 메모한다. 결국에는 이것들이 귀중한 실마리가 되어
왜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자연스러운 최고의 모습일 때 어떤 사람인지 규정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트너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파트너는 심리치료사가 아니다. 참석자가 정서적 표현을 하거나 감정의 변화를 표현할 때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마라. 같은 맥락에서 멘토나 조언자, 문제 해결자가 아니므로 질문에 대한 답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메모하는 데에 집중하라. 워크숍을 위한 팁이라고 소개가 되고는 있지만 제가 이 책을 소개해 드리기로 마음먹었을 때 가장 공감이 되고 꼭 소개를 하면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런 점인데요. 이 책은 대화를 통해서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런 실용적인 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풀이해보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정리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하는 말에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마라. 문제 해결자가 아니므로 질문에 대한 답을 일단은 듣고 적는 것에 집중하라. 참 공감이 많이 되는 말입니다. 대화를 할 때 무조건 어떤 실마리를 본인이 먼저 판단해서 던지려고 하지 말고 말을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끝까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둘 수 있는 여유, 이런 걸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능동적으로 청취하는 방법. 눈을 맞춘다.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제스처를 한다. 상대가 당시 일어난 일이나 그때 느낀 감정을 더 자세히 말할 수 있게 유도한다. 상대의 표정이나 보디 랭귀지, 긴 침묵, 목소리나 감정 변화, 흥분을 한다던가 목이 메이는 등의 부분에서는 특히 유의한다.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을 빠짐없이 메모한다. 3. 좋은 질문을 하는 3가지 방법. 왜 발견 과정은 50% 이상이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참석자는 자신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것은 고스란히 왜로 연결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는데 익숙하지 않다. 특히 아주 개인적인 영역을 파고드는 질문을 할 때는 조심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너무 겁낼 것 없다. 다음 3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주관식으로 묻는다.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가급적 피한다. 주관식으로 질문하면 상대가 파트너를 리드하게 된다. 질문을 왜로 시작하지 마라. 무슨 이나 어떤으로 시작하는 질문이 답하기 더 쉽다. 왜 그 이야기가 중요한가요? 라고 묻지 말고 그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당신에게 정말로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라. 조용히 앉아 있어라. 질문을 했는데 상대가 끙끙댈 경우 다른 질문이나 답을 암시하는 말 등으로 그 침묵을 메우지 마라. 그냥 기다려라. 감정은 말로 똑똑히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딱 맞는 단어를 찾으려면 상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4. 희망을 찾아라. 상대는 슬프거나 끔찍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도 상대가 어떤 사람이고 그의 왜가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다. 외부인이라는 관점을 이용해 말하는 사람이 미처 보지 못한 교훈을 발견하라. 5. 메모 예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메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여러 번 언급했다. 메모를 할 때 다음과 같이 좌우면을 구분해서 적으면 좋다. 좌측편에는 사실관계, 우측편에는 의미. 예를 들어서 2010년 아스펜에서 워크숍 진행이라는 사실관계를 좌측에 적고 통합이라는 의미를 우측에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6. 감정에 초점을 맞춰라.
스토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보다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느꼈느냐가 더 중요하다. 사실에 대해 묻지 말고 감정 중심으로 질문하라. 7. 더 깊이 파고드는 질문을 통해 감정을 밝혀라. 효과적인 질문의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다. 그 일이 있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그 스토리에 관련된 다른 사람이 있나요?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이 경험에서 당신이 정말로 중요하게 좋아하는 부분이 뭔가요? 이런 감정은 아마 전에도 느껴봤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스토리가 특별한 이유는 뭔가요?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이 경험에서 얻은 특별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다른 이야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 이야기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8. 이야기마다 상대의 기여와 영향력에 초점을 맞춰라.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메모하라. 상대가 자발적으로 그런 정보를 주지 않으면 이런 정보를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하라. 부록 3. 집단의 외 발견 진행자를 위한 팁. 단체나 회사, 팀을 위해 집단의 외 발견 과정 진행자를 맡기로 했다면 이 책의 4장과 5장 내용을 통해 과정 운영을 참조하자. 이 부록에는 당신이 더욱 훌륭한 진행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몇 가지 팁과 질문을 담았다. 1. 비밀을 유지하라. 워크숍에서 나누게 될 대화의 성격이나 세부 사항에 관해 미리 알리지 마라. 앞으로 어떤 논의를 하게 될지 참석자들이 미리 알아버리면 내용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가질 우려가 있다. 2. 스토리 욕심쟁이에게는 단호히 대처하라. 집단의 외 발견 과정에서는 팀 내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스토리를 공유할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 대화를 잘 주시하고 있다가 일부 참가자, 고위 임원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 분들이 대화를 지나치게 독점한다 싶으면 끼어들어서 아직 스토리를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참여를 부드럽게 독려하라. 3.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팀원이 감정을 드러낸다면 더 깊이 파고들어라. 해당 팀원이 자신의 감정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이야기의 어떤 그 부분이 그런 강한 반응을 촉발했는지 물어라. 직설적으로 이렇게 물어라. 그 고객과의 전화 통화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그 일을 기억하고 있나요? 4. 질문을 왜로 시작하지 마라.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무슨, 혹은 이 어떻게로 시작하는 질문이 더 답하기 쉽다. 왜 그때 기쁨을 느끼셨나요?가 아니라 그 일의 어떤 부분으로 인해 당신의 팀이 기쁨을 느꼈나요? 라고 물어라. 5. 논의를 가로막는 단어 뜻 논쟁은 피하도록 하라. 예컨대 기쁨이 정말 최선의 단어일까요? 제 생각에는 행복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같은 단어 뜻 논쟁의 블랙홀에 빠지지 마라. 참석자들에게 여기서는 단어의 사전적 의무보다는 스토리가 촉발하는 일반적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줘라. 6. 참석자들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일하는지에 집중하게 만들어라. 때로는 참석자들이 경쟁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참석자들을 다시 스토리로 이끌어라. 경쟁사와 그들의 차이는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 있다는 점을 알려줘라. 7.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라. 집단의 외 발견 과정에는 최소한 4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워크숍 기획자가 이보다 더 짧은 시간에 끝내달라고 한다면 저항하라. 최소 4시간을 온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8. 딱 맞는 환경을 마련하라. 워크숍을 실시할 장소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석자들을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만큼 넓은 장소, 다과 테이블 준비, 조용하고 격리된 공간, 예컨대 직원들이 수시로 오가는 복사실 등은 안 된다.
테이블은 미리 벽 쪽으로 옮겨두고 의자를 반원 모양으로 배치. 소그룹별 플립차트 및 이젤, 진행자가 사용할 3개의 플립차트 및 이젤을 준비한다. 이렇게 부록 3까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저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고 할 때, 또 고객과의 상담이나 직장 상사와의 대화, 혹은 친구, 또는 가족, 모든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법한 그런 대화의 기술이 소개되었던 책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2번째 버전의 유용한 팁들을 들으시고 일상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